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개의 재판, 첫 번째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청문회 시작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최순실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권 넘기겠습니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좋은 모습을 목표입니다. 정말 선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구속되면서 삼성 총수 일가 1호 구속이란 오욕을 쓰게 됐습니다. 구속 뒤 48일 만에 뇌물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세 개의 재판이라고 불렸는데 네. 결국 두 남자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박영수 특검이 웃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전체로 보자면 12년을 이제 구형을 했었는데 이제 형량은 5년이 이제 예. 선고됐지 않습니까? 전체로 보자면 다섯 개 혐의 중에서 다섯 개 혐의가 거의 다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특검 측의 논리를 일단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일단 예. 특검 측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형량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5년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적은 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재판부가 형량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런 한번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보면 이제 각 부분별로 어떤 최고할 수 있는 형량 자체를 가장 어떤 면에서 최저 형량으로 일단 구형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해외 도피 부분 같은 경우에 50억 이상이면 사실 10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42억만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볼 때는 일단 전체로 봐서는 혐의는 인정하고 그렇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일단 최저 형량을 선고한 것을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일단 같습니다. 혐의는 대부분 인정이 됐는데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 속내가 지금 어떨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만큼 했다,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너무 적다 이런 분위기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구형한 그 형량의 2분의 1 이하가 선고된 경우에는 사실은 항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2년을 구형했으면 최소한 6년 이상이 나왔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잘했다라고 보는데 예. 지금 이런 경우에 5년이 나왔으면은 사실은 항소해야 될 만한 상황이죠. 예. 형량 자체로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특검 측에서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은 그 미르나 K재단과 관련돼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러니까 양형에서도 조금 아마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예.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5개 혐의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무죄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결국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뇌물인데요. 예. 예를 들어 K재단, 미르재단, 제3단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없다. 예. 따라서 이거는 무죄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정유라 씨 성마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실제 지원한 금액만 유죄가 되고 약속은 이게 구속력인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 부분 이게 213억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이거는 이게 제3단 뇌물인데 이 부분은 이게 또 판례가 또 이게 묵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예. 따라서 이게 16억은 유죄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재산 국외 도피는 금액이 조금 더 틀렸는데 재산 국외 도피는 이게 그 코어 스포츠 37억은 유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하나은행 삼성전자 명의로 옮긴 거 있잖아요. 예. 42억. 그거는 이게 무죄가 돼가지고 50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은 유죄가 됐고요. 예. 횡령도 이게 거의 유죄가 되고 물론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유죄가 되니까 줄줄줄줄 유죄가 나온 거. 그렇죠. 이게 조금의 예. 차이는 있어요. 예. 횡령하고 금액의 뇌물 공유하고 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본질은 거의 이게 뇌물주의가 기업 돈을 줬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거고 연결됐고 마지막에 위정도 그 인정된 이런 케이스죠. 예.
왜 5년일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로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등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범행을 가담한 정도나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던 것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또 배경을 상당히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예. 우리가 이제 재계와 어떤 대통령과 관계 이런 것을 이제 비춰봤을 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을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제왕적 권력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행사할 경우에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동안의 우리의 어떤 관례였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라든지 이런 재단의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과연 삼성이 어떤 거절할 수 있었느냐 이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삼성이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예. 또 대통령이 승마 지원 등을 요구를 했을 때 삼성 입장에서는 이걸 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스스로가 어떤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예. 강압에 의한 요구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나는 질책을 받았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좀 재판에서 그 증언을 한번 거겠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승마 지원 등등을 봤을 때는 뭔가 자신의 승계 지원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도움을 줬다는 부분을 이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미르와 K스포츠는 무죄를 한 이유가 다른 기업들도 만약 이게 유죄를 인정했으면 다른 기업들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한 것 자체는 일단 그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승마 이런 부분들은 삼성이 뭔가 바라고 지원했다 이런 혐의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예. 핵심 혐의는 뇌물죄인데요. 지금부터는 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재판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게 진행이 됐는데 뇌물죄가 결국 인정이 됐고 뇌물 액수가 89억 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실질적으로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독일로 넘어간 돈과 관련해서는 그 인정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영재센터에 지원했던 돈 16억 원도 같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합쳐서 이제 89억 원 정도가 예. 뇌물로 인정이 된 것이고 또 그거가 상해서 횡령 금액도 이제 8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다면 왜 미르나 K재단에 출연했던 그 200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왜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냐.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기본적으로 저런 경우는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것을 판단해 봐야 할 것인데 예. 지금 요점은 그렇죠. 그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재단에 출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었고 또 다른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재단에 출연하는 것들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분들이 많이 있었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그 삼성이라고 하는 개인 혹 기업,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만을 위해서 재단에 출연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뇌물 공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제 판단했던 근거가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부분이 있는데 미르나 K재단이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의 소유처럼 그렇게 사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다. 예. 그리고 또 그 비정상적인 운영이 있다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긴 알았었다. 예.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재단 부분에 대해서 금원 출연한 부분을 상호간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본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예. 판단한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뇌물이다 뇌물이 아니다 이 기준도 좀 복잡하지만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도 상당히 좀 혼동되는 개념인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중에 제3자 뇌물죄는요. 예. 뭐냐면 이게 공동정범이 아닌 제3자한테 뇌물을 주기 때문에 요건이 하나 더 추가돼요. 예. 뭐냐면 이게 부정한 청탁. 항상 이게 부정한 청탁을 먼저 한 다음에 예. 제3자한테 돈을 주는 거. 이게 제3자 뇌물이고 그냥 뇌물은 이게 그냥 공무원한테 또는 이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하고 공범, 공동정범이 되면 뇌물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사건의 핵심은요. 바로 이게 그 청탁이라는 게 포괄적 현황과 관련해서 묵시적 청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게 명시적이나 또 이게 적극적이거나 개별적 청탁은 없었다. 예. 이게 판례고요. 그럼 이게 청탁이 어떤 청탁이 있었냐? 바로 이게 포괄적 현안, 즉 승계 구도라는
포괄적 현황과 관련해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묵시적 청탁이요? 그게 바로 예. 정유라 지원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게 있었다는 건데요. 네. 아마 이게 항소심에서 과연 이게 개별적인 하나하나 청탁은 없었는데 그럼 이게 승계구도와 관해서 포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묵시적 청탁도 개별 구체적인 뭔가 말은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어떤 부탁을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게 묵시적 예. 청탁인데 근데 이게 막연하게 포괄적 현안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게 삼성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특검의 주장, 정황 증거가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 예. 정황 증거인데 승계구도.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이게 예를 들어 국민연금 합병에 찬성해달라. 또는 이게 뭐 주식 처분할 때 줄이달라. 예. 또는 이게 뭐 삼성 예를 들어 이게 뭐 우리 그 중간 지주회사 이런 걸 해달라. 이런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건데 예. 다만 이게 포괄적으로 승계구도를 도와달라. 이런 이게 포괄적 현황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다. 이 표현 때문에 아마 이게 삼성에서는 상당히 항소하면서 치열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뇌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았는데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한 부분은 뇌물로 인정이 된 거고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의원님, 네. 정리해서 말하면 정유라 말 사준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정유라가 갑작스럽게 재판에 나와서 증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어머니가 자 이거는 삼성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어라든지 또 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든지 이 말은 네 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진술인데 그 자체가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유라의 증언 자체가 이번에 아마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삼성에 지원할 때 이 지원 자체가 바로 정유라한테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 하나의 방증하는 증거로 봤었고 예. 특히 또 이제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삼성 지원과 관련 문건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즉 청와대에서 삼성 승계와 관련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즉 대통령이 삼성이 포괄적으로 뭔가 요구할 거 포괄적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예. 것에 대한 또 증거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안종범 수석의 어떤 수첩의 증거 자체도 보면 특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전에 말이 오고 갔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보면 결국 이번 재판에서 삼성이 이걸 지원했을 경우에 이게 정유라한테 가고 이 정유라한테 가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 정유라한테 지원하라는 것들 예. 자체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예. 정유라의 증언 자체가 이번에 아마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쓰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제3자 뇌물죄하고 그냥 단순 뇌물죄 두 가지 중에서 단순 뇌물죄는 인정을 하고 소위 말하는 제3자 뇌물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 안 하게 일부 된 인정인가요?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제3자 되나요? 뇌물죄는 인정을 안 한 것이고 안한 겁니까? 예, 단순 예. 뇌물죄 그러니까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해 준 거는 이제 한 거죠. 예. 근데 물론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었기 예.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별도이긴 한데 예. 그걸 왜 구분해서 지금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전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에 관련해 가지고 그 뇌물죄에 대해서 확립된 그런 판례가 하나 있었었는데 예. 그 대가관계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를 인정하면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내가 이런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막연하게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대 이런 예. 것만 가지고는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나 이런 것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업들이 그냥 내지는 않겠죠. 예. 내면서 막연한 기대는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내면 예. 나라에서 뭔가 좀 잘해주겠거니.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제3자 뇌물죄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예.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정리한 것처럼 정유라 말 사준 게 문제가 된 건데 정작 그 말을 탄 정유라는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정유라에 대한 뭐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뇌물죄가 인정되면? 제가 보기에 뭐 정유라는 아마 불구속으로 기소하지 예. 할 걸로 보이는데 가장 이게 궁금한 게 제3자 뇌물죄 중에 예. 왜냐면 이 K재단, 미르재단은 왜 이게 무죄가 되고 예. 그다음에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도 제3자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죄가 됐는가 예. 이런 첫째 의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K재단이나 미르재단은 모든 기업들이 매출액에 따라 평균적으로 냈잖아요. 근데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는 특수하게 예를 들어 이게 정유라나 특수한 사람을 일단 이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K재단, 미르재단은 완전히 최순실이 장악했는지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영재 스포츠센터는 완전히 최순실이 장악한 거다. 예. 따라서 이게 두 개의 결론이 달라진 거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궁금한 게 경제 공동체론이잖아요. 예. 이게 가장 경론이 벌어졌던 부분인데 오늘 이게 판례에 의하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공모를 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게 경제 공동체 아니더라도 공동점만 준 경우는 뇌물이 된다. 이게 그 판례인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당히 다투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 설명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좀 보여주시죠. 최순실과 오래된 친분을 맺어온 박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서 승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지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이렇게 공모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대가를 바랬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와 이 지원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이게 사실 이제 위증죄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혐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그 국회에 나와서는 2016년도에 이제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걸 보고를 봤을 때는 이미 그 전부터 사실은 이제 이 최순실과 실세고, 실제 이제 그 최순실과 정유라의 관계 자체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를 삼성이 인지를 했다. 즉 이건 자체는 보면 삼성의 어떤 내부적인 그 보고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을 볼 때는 이미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청문회 나와서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위증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번에는 2심에 가면 상당히 좀 쟁점이 다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증 혐의가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던 건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에게 보고 없이 재단에 기부가 된 겁니까? 네, 이런 일 갖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이야기를 최초로 들은 게 15년 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15년에 승마협회를 하나에서 삼성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회장한테 보고를 하죠. 승마협회를 맡게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 맡게 됐는지도 보고를 받았겠죠. 그때 정의는 최순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를 끊었던 셈인데요. 이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해주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재판부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 어느 순간까지는 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한 걸 미필적으로 인식했다. 물론 2016년 이후에는 확정적으로 알았다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판결이 우리 법에서 가장 어려운 용어잖아. 아까 이게 포괄적 현황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또 이게 인식도 미필적 인식, 전부 이게 아주 다툼이 많은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경론이 벌어질 걸로 보여요.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다툼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삼성 측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공모를 인정한 부분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치열하게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인정했냐면, 뭐 대통령하고 최서원이 개인적인 친분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취임 이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관여하는 것을 용인해 왔었고, 또 승마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에 지원해 주니까 감사를 표시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서원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승마 지원 관련된 돈을 받기 위해서 공모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마도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가 어떻게 공모가 되느냐, 직접적으로 공모한 증거가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부터는 1심 선고에 대한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네,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이것이 삼성 측의 공식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제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재판부가 판결한 것 중에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을 찝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정도로 하시죠. 이현정 의원님,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뭐 변호인들이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은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재판 선고 내려지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유리하게 판단이 되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그러나로 넘어가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얼굴 빛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 판결문은 좀 그런가 봐요. 판결문이 원래 처음에 그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문도 보시면 처음에는 사실은 탄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론으로 갈수록 이제 탄핵이 확정이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즉
특히 이제 변호인들의 전략은 이번에는 완전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아까 서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제가 봐도 이제 미필적, 그다음에 포괄적 등등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바뀔 수 있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그렇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판결 자체가 보면 사실 딱 부러진 증거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2심 재판부가 가서 또 전혀 반대의 상황도 연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는 일단 1심에서 지금 바로 이제 항소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2심에서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오히려 더 치열하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내용 자체를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1승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판 전략에 있어서 변호인 측에서 좀 놓쳤던 부분, 실수했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보기에 실수보다 아마 세 가지를 크게 항소심에서 삼성이 다툴 거 보이는데 일단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동계 스포츠센터는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뇌물도 정유라 말 지운 부분도 물론 부정한 청탁이 필요는 없지만 대가관계 인정하려면 이게 청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데 그 청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명시적이고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청탁 하나도 없는데 바로 이게 포괄적 현황과 관련해서 묵시적으로 청탁했다. 그럼 이게 포괄적 현황이 도대체 뭐냐? 묵시적 청탁이 뭐냐? 이 부분을 이게 가장 첨예하게 삼성이 다툴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경제 공동체 있잖아요. 과연 이게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공모만 하면 그러면 이게 최순실이 돈 준 게 박 대통령 준 거와 똑같느냐? 경제 공동체가 필요 없느냐? 이런 물론 판례가 하나 있긴 있지만 그게 완전한 일반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둘이 공모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에서 그걸 알았느냐? 예를 들어 이게 둘이가 공모했다는 사실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몇 가지 설명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게 공모를 인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걸 이게 삼성에서 알았느냐? 이 세 가지가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1심 선고에 대한 특검의 반응 그리고 최순실 씨 측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래픽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특검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은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죄 판결 아쉽다고 하면서요.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액수 512억 원 중에 17%만 뇌물이 인정된 셈이다. 판결문을 분석해서 재판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삼성 관계자들이 고초를 벗지 못한 데 대해서 사죄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뇌물이 특검이 주장한 거에 17%밖에 인정이 안 된 것이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방점을 찍었던데요. 그렇죠. 이제 액수가 사실 매우 컸었는데 기본적으로 따지자면 80몇억만 인정이 된 셈이니까 특검의 논리 전체가 조금 부실했던 것이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지금 1심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특검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정치권은 대체로 이번 1심 선고에 대해서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정경유착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더 양극화가 됐다. 기회가 박탈이 됐다. 이런 좌절 속에 촛불을 들었고 또 끝내 헌정 질서에 따라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철퇴를 가한 판결로서 아마 국민들도 안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 정치, 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껏 정치 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온도차는 조금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공통적으로 모두 내놨습니다. 사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음성 대역으로 들어보시죠. 구속 수감된 6개월 동안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저의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기대를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서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그런 욕심을 내겠습니까? 너무나 심한 오해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이 오해를 꼭 풀어주십시오. 네, 음성 대역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서민의 노후자금, 국민연금까지 내가 손댔겠냐, 이렇게 이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이 그 모직하고 물산 간의 합병에 찬성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몇천억의 손해를 끼쳤다.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창 여론이 들끓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정말로 이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아놓은 연금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했었고, 오늘 판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합병 관련해서 그 삼성 측에서 그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한다. 예. 그리고 이재용이 그 국민연금공단의 그 홍한선을 만나서 합병과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한 사실도 인정을 한다. 그리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재용이 그런 식으로 도움을 달라고 했다 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비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모직하고 그 물산 간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국민연금이 뭐 국민에게 끼치는 손해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이재용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배구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탁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한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이 부분에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본인과 관련해서는 억울함이 좀 풀렸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결심 공판에서 눈물의 호소를 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오늘 상당 부분은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리는 시각에 이분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서정 변호사님, 빨간불 켜진 거 맞죠? 그렇죠. 이게 예. 아마 항상 417호를 대통령이 쓰다가 예. 오늘 이게 선고가 워낙 중요하니까 예. 그 밑에 3층에 법정을 썼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게 선고 결과를 변호인을 통해서 이게 대통령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멍하니 이게 좀 바라보는 이런 게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예.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뭐 약간 이게 판사들끼리는 서로 교감이 있으니까 예. 따라서 이게 물론 1심 판결에 다른 부에서 이게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따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면 이게 사법 불신이 커지니까 저는 이게 박 대통령도 아마 뇌물 부분은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다. 예. 이게 판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빨간불이 켜진 건 맞습니다. 일종의 뭐 국정농단 재판에서 운명 공동체가 된 두 분인데요. 그렇죠. 준 사람이 지금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준 예. 사람이 유죄가 저 정도 나왔으니까 예.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뇌물 관련해서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처벌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보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관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공모관계요? 이제 예. 그런 걸 비춰봐서 그동안 특검에서 이야기했던 뭐 경제 공동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서 뭔가 함께 짜고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인정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강압적인 어떤 그런 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비춰봤을 때는 실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액수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는 뭐 뇌물로 인정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압 행위를 한 것 자체, 즉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인정을 했고 최순실이 이걸 불법적이고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부분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최순실 씨와의 관계, 경제 공동체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다. 그런 거 없고요. 그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그동안 쭉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네, 노영희 변호사님. 경제 공동체 그리고 오늘 재판부에서 얘기한 공모관계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은 실제 공모관계가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A가 하는 행위는 B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뭐 묵시적이든 뭐 명시적이든 특별한 뭐 공모 같은 것들이 필요 없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증거도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인이 남편이 공무원인데 부인이 돈을 받게 되면 남편이 받은 것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경제적 공동체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인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만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둘 간에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공모했다는 정황이 나타나니까 공모 공동 정범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재판 앞날에도 먹구름이 낀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서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앞으로 이제 항소심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 재판하고도 또 맞물려서 진행이 될 텐데 항소심까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원래 특검법에는요. 1심은 이게 3개월, 2심은 이게 2개월, 대법원 2개월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게 훈시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게 두 달 만에 끝내기는 불가능하고 우리 형소법에 보면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 4개월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4개월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따라서 이게 한 4개월 정도 안에 항소심은 끝날 것이다. 이래 보입니다. 근데 법정 구속된 사람인 경우에 혹은 내지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그렇게 반드시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또 특검과 삼성 측의 어떤 공방이 펼쳐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밤에 남양 특집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보시죠. 네, 공포 영화 같으셨죠? 차 뒤에 붙어있는 스티커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섬뜩한 귀신 스티커 복수하고 싶어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 아마 이제 이거 즉결 심판에 넘겨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경찰을 몰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경찰을 몰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있는 큰 차가 빨리 안 가니까 자꾸 상향등을 이제 켰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도 나쁘고 상당히 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상향등을 켜면 일시적으로 눈이 좀 상당히 좀 잘 안 보이는 현상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의 크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뭔가 좀 이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중국에서 처음에 이게 이제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이런 것 스티커를 뒤에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갈 때는 모릅니다 그냥. 근데 상향등만 켜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적발이 안 되다가 이게 어떤 분이 이제 뒤에서 상향등을 켰는데 바로 이제 귀신 모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래 경찰을 몰았던 분은 옛날에 그 누가 상향등을 켜서 사실 옆에 이제 도랑 같은 데다가 이제 처박을 뻔한 적이 있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달고 다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서 한 분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현재 직결 심판에 넘겨진 그런 사건입니다.
귀신 스티커 붙인 A씨, 이번에 이제 큰 논란이 됐는데 왜 이걸 붙였는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A씨 얘기를 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하루는 뒷차 상향등으로 눈이 부셔서 앞이 안 보이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 뻔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위험천만한 상황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겪고 난 뒤에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차라서 다른 차가 양보도 잘 안 해주고 무시해서 내가 진짜 너무 복수하고 싶어서 이걸 샀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솔직히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상향등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자동차가 안 그런 차들도 있겠지만은 자동차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명이 켜지는 경우가 많고요. 상향등도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뒷차가 뭐 큰 차고 앞차를 무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켜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그 조도가 낮다거나 어둡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차에 그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 차가 경차니까 날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을 가능성도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호 간의 인식이 조금 달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를 이제 많이는 내지 않는 편인데 조금만 천천히 가도 막 뒤에서 상향등, 뭐 하이빔이라고 보통 하죠. 상향등 막 켜서 위험한 경우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사건이 제가 알기로 이게 중국에서 처음 문제가 됐는데 중국의 그 판례를 보니까 1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향등을 끄면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때려요. 아,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이게 뒤에서 이유 없이 1분 이상 켜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단속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게 그 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는 좀 두루뭉실하게 근데 이게 혐오스러운 표 두루뭉실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도장은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이나 표지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처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것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욕설이나 음란한 행위는 아니잖아, 저기 귀신이. 도로교통법 그래픽을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42조 1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조금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법이 돼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에는 좀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요. 거기에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이게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 이 두 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금 이 등자에 귀신도 이게 좀 논하니까 제가 보기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한 3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게 돼 있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고 아까 이제 화면에 나온 것은 그렇게 도로교통법 42조 1항을 위반해서 그 상대방 그러니까 뒤에 오는 차 등에게 뭐 혐오감을 일으켰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일으켰을 경우에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결 심판에 넘겨졌다. 그런 경우 처벌 규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였죠. 직결 심판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직결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뭐 중한 죄라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죄에 대해서 조금 그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친다라기보다는 당신 왜 그랬습니까? 뭐 사정이 뭐였습니까? 이제 들어보고 즉시 그냥 판단을 내려서 약간 조금 경고하는 의미로 사실은 많이 좀. 그래도 말은 좀 이렇게 좀 무서워서요. 직결 심판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결 심판은 이게 그 20만 원의 벌금이나 과료. 과료라는 거는 이게 그 구류는 이게 30일 미만 가두는 거잖아요. 이런 구류나 20만 원의 벌금 이런 경미한 범죄에서 경찰서장이 기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게 검사가 기소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경찰서장이 기소해서 간이한 절차에서 빨리 재판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적결 심판을 가면 결국 이게 법에는 아까처럼 두리뭉실하게 혐오감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귀신 모양 혐오감 주잖아요. 제가 보기에 유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혐오감이 드셨습니까 많이? 저는 이게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혐오감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 상황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뭐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런 식으로 귀신 모양이 나타나게 되면 뒷차가 놀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운전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다른 차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혐오감이라기보다는 위험을 야기하는 그런 행동,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즉결 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뭐 과료를 물어라라고 뭐 20만 원 다 내지는 않겠지만 좀 깎아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근데 귀신이 이렇게 3명이 같이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 귀신이 한 명이 있는데 그림이 이제 그 인터넷에 지금 많이 파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체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막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큰 도로 같은 데서는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지방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앞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하이빔을 켜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여성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이빔을 켜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저런 게 나타나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따라오는 뒷차라든지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저런 사고가 만약에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산속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더 무섭겠어요. 산속에 가다 하면 뒷차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따라오는 뒷차가 그냥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교통의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향등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잠깐 있을 때 보면은 상향등을 켜게 되는 게 굉장히 위협적인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많이 휴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지인분들이 절대 상향등이나 크락션을 울리지 마라. 잘못하다가는 총에다 발사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상당히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대방한테 이제 내가 공격적이고 자존심을 긁는 그런 행위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등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정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제 도로교통법을 저희가 짚어봤지만 위험을 야기하거나 혹은 뭐 혐오감을 주는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주관적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귀신만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도깨비 뭐 이런 거예요. 그러게 안 되는 거니까. 법이라는 게 이게 물론 구성 요건은 그 재형법정주상 명확성의 원칙,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요 정도의 표현이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구체성에 반하지는 않는다 보이고요. 뭐 저는 이게 도깨비든 귀신이든 다 안 된다고 보입니다. 뭐 어쨌든 붙인 분도 잘한 건 아니고 상향등 자주 켜는 분도 잘하는 건 아니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약간 좀 참을성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차 운전하면 서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 그럴 텐데, 내 차는 빨리 가야 되는데 앞차가 빨리 안 간다거나 좀 뭔가 좀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은 내 생각만 하고 좀 크락션 울리게 되고 빨리 가라고 하거든요. 저도 여기 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앞 사람의 기분이 나빠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뒷차가 만약에 앞차가 잘 안 가면 뭔가 좀 사정이 있겠거냐고 조금 기다려주는, 그리고 좀 뭔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귀신 스티커는 하나의 해프닝이고요. 서로를 좀 배려하는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